엘리? 뉴욕은? 원래? 오케이. 안녕하세요, 권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리자입니다. 겁니다. 왜 자기 이름 말하는데 망설였지? 내가 왜냐면 수식어를 갖다 붙이려고. 개그 치시려고 그랬죠. 아니, 순간적으로 엘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 이렇게 이름이 앞에서 약간 이렇게 머뭇거려지면서 제 이름이 늦게 언제 나왔어요. 올려나? 그니까요. 이러다가 영주권 취소되겠어? 어렵게 영주권 따르고서는. 엘리야, 빨리 와라. 모두 다 그리워하고 있다. 엘리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막 80kg짜리 벤치프레스 도전하고 있는. 네. 진짜요? 네. 그거 누워서 다리로 드는 거. 벤치프레스 말고 네. 이거 말고. 엉덩이가 이제 허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발레를 했었는데 이건 아닌가벼 했나 보죠. 진정한 말벅지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패션을 브랜드를 이제 운동복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 V 모델을 자기 스스로 막 하면서 또 허벅지. 비욘세 허벅지 나오고. 그러게 말이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엘리 팬들 계실 텐데 엘리 잘 있고요. 다음번에는 엘리 한번 연결 한번 해보죠. 네. 그럽시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두 분 호텔 가신 얘기요. 네, 우리 뜨밤 보내신 얘기요. 갑자기? 아이고 참만. 네. 도케 씨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더 피프스 애비뉴 호텔이라고 28가 번데기 바로? 네. 피프스 애비뉴. 그때 그 옛날에 랜드마크로 지정돼서 네, 엄청 그 제약이 맞아요. 많았다고 얘기 한번 하셨던 그 네. 건물인 거죠? 네. 맞아요. 브랜드 이름이 핍스 애비뉴예요. 더 피프스 애비뉴 호텔이에요. 핍스 네. 애비뉴. 네. 더 앞에 나오는 더와 피프트의 TH는 다른 발음이 납니다. 더 피프스. 근데 가 보니까 리츠 칼튼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 되게 좋던데. 주변에 또 뭐 있어요? 그게 많죠. 에이스 호텔도 있고 노매드도 있고 리츠 칼튼 있고. 네. 네. 그 옛날에 거기 맞죠? 그 항공 저기 스튜어디스들 대한항공 뭐 이런데. 거기는 거기 많더니 아닌가? 거기는 이제 코리아타운 있는데 34가 그거고 이건 28가 좀 있더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 밑으로 거기가 원래는 거기가 노매드잖아요. 놀스 오브 메디슨 스퀘어 가든. 거기가 노매드 지역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정말 개토였거든요. 네. 개토 중에 상개토였었는데 거기가 요즘 완전히 그 맨하탄에서는 신흥 호텔 디스트릭으로. 왜요? 그 노매드하고 에이스 호텔 때문에 에이스 호텔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 전에만 해도 약간 주얼리 무슨 그 도매상. 아직도 있어요. 코리아타운쯤에 가면. 주얼리가 아니고 주얼리는 저기 42가 그쪽에 주이시들이 하는 거기고 여기는 약간 잡화. 액세서리. 그리고 꽃가게, 꽃도매상 뭐 이런 그런 거 것들이 있고 있던데. 맞아요. 그런 데였는데 완전 그런 개토 중에 개토였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안 간 지 100만 년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리아타운에 보면은 참 웃기는 백화점 있잖아요. 2층에 무슨 백화점이더라? 그 옛날에 코스모스였나? 코스모스 맞아요. 백화점. 그거 아직도 있나? 없어졌지. 없어졌을걸요? 몰라 나도. 이름은 백화점인데 그냥 상가 2층에 있는 잡화점이 있고 그 밑으로 뭔가 그 골목에서 나온 것들을 다 거기서 팔 것 같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포장 조금 잘해서. 근데 에이스 호텔이라는 건물이 몇 년 됐지? 그것도 한 10년 된 거. 10년 넘었을걸요? 넘었지. 네, 넘었을 거예요. 우리도 뭐 맨날 로비 구경만 맨날 했긴 거기 했지만. 라떼 먹으러 많이 갔지. 거기 맛있어요, 거기에 라떼가. 스톰타운이 있어. 처음인지 있고, 모르겠다. 하여간. 거기 안에 레스토랑에 램버거를 팔거든요. 램버거. 그거 죽어요. 진짜 맛있어. 그래요? 거기. 진짜 맛있어. 양버거. 양고기 버거. 램버거. 여기 약간 그 브루클린에서 이제 문신하고 코스염 형들이 이제 커피 뽑는 그 문화가 거기서 약간 이제. 옛날에 무한도전 뉴욕 와가지고 에이스 호텔에서 묵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럼 마피아 게임하고 그럴 때? 아닌가? 그때가 언제였더라? 하여간 뭐 그 위에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있었어요, 걔네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알려줬죠, 그 에이스 호텔이라는 게. 근데 옛날에 제가 호텔
몇 번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제가 브루클린 프로젝트 했을 때였나? 에이스 호텔하고 노매드 호텔 역사, 미국,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부티크 호텔 얘기하면서 그 호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브랜드를 시작한 사람이 제 클라이언트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네, 그 사람이 원래 이제 변호사 출신인데, 그래서 상어법 그거 하던 변호사 출신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호텔 비즈니스로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만든 호텔이거든요. 그 에이스 호텔이. 예, 에이스 호텔이랑 노매드 호텔을 원래 호텔 네, 원래 호텔리어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커머셜 같은 거 트랜잭션 하고 하는 그런 그 변호사였는데 뭐 그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어저께 그래가지고 제가 마무리했던, 사실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좀 남아 있기는 한데 그 호텔 그랜드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죠. 그럼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아 좋다. 다 공짜인데 뭐 그냥 다 공짜인데 우리는 약간 너는 뭔데 여기 있지 하는 뭐 그런, 왜냐면은 어저께 행사가 약간 걔네 마케팅 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겠죠. 사진 프로페셔널 사진 찍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레드 카펫 깔고 뭐 레드 카펫 있죠.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호텔 측에서 하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개인 포토그래퍼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후뚜루마뚜루가 초대받아서 간 행사가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된 뭐 인싸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셀럽들도 왔어요. 셀럽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채널 운영하고 그러면 자기 촬영팀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사방한 군데에서 프레시가 터지는데. 아니 왜 저희 안 부르셨어요? 엘류 원덕 팀.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인플루언서 나름 인플루언서인데 그 행사가 끝나고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선물들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 몰랐어. 근데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가치가 있어 보여서. 디올 아니에요? 디올? 안타깝다 진짜. 디올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되게 커스터마이즈한 포스터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무슨 종이로 된 그 통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받아서 가는 거야. 저거 뭐지? 우리도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벌써 물어봤대. 여기에 오는 셀럽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주는 선물이야. 나 셀럽이 몰라? 그래가지고 엘류 원덕 몰라? 그렇지. 여기로 가가지고 너네 몰라? 엘류 원덕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ENWD 몰라? 나도 셀럽인데 그러면서 달라고 그래야지 왜 그냥 왔냐고. 이거 원래? 이거 몰라? 내가 그런 이렇게 제기를 펼치기에는 너무 술이 취해 있었어요. 뭐 하여간 그래서 그랜드 오프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죠. 근데 이게 다른 건물들은 하면은 뭐 탑오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건물이 뼈대가 완공이 된 날 그거를 탑오프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탑오프 되게 상징적으로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보통 하이라이즈들은 이제 스틸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마지막 멤버를 하나하나 그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기둥, 빔, 걷어 뭐 이런 것들을 멤버를 올릴 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옥 지을 때 그 상냥식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름 적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탑오프 하는 날은 거기에 막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고사 지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거든. 탑오프 할 때 초대받으면은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팀들 사인해가지고 그 올라가는 거 사진 찍고 그거 뭐 어셈블리 하는 것 같은 약간의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기 하나 딱 꽂고, 그러니까 꼭 그걸 꼽아. 하이라이즈니까 그거 항상 꼽아. 무슨 전쟁 나왔어? 씨. 그래서 그거 꼽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점심 먹는 그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 진짜 말 끊어져서 죄송한데 그 마지막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 멤버에다가 일한 사람들 이름 쓰는 게 이게 전통이야. 500년 넘은 전통이에요. 그래요? 그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부석사 그거 보수공사 하는데 갔었거든요. 나 목조 건물을 보수공사하면 그걸 다 부품을 해체해요. 쫙 바닥에 늘어놓거든요.
거기 보면은 개똥이 뭐 맞아 뭐 이름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요. 진짜로. 정말 그 당시에 목수들 이름 다 써 있어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레지덴셜이나 오피스 건물들은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그 호텔은 보통은 하려고 하죠.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애들이 그쵸. 되게 상징적인 날이니까 그날이. 근데 이 건물 할 때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없고서는 이제 그냥 쭉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호텔은 이제 오프닝을 되게 크게 하죠. 호텔 오프닝을 그랜드 오프닝을 왜냐면 그날로부터 이제 얘네는 돈 찍어내는 날이니까 돈 벌어들이는 날이니까 되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더 오히려 상징적인 날이어서 크게 하는데 여기가 그 나름 굉장히 하이엔드 호텔을 지향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독립 브랜드인가요? 독립 브랜드인데 이것도 참 이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캘린더 데이로 10년이 걸린 프로젝트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수주를 해서 그랜드 오프닝 할 때까지 9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 2013년에 시작한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처음에 보통 호텔을 할 때 이 호텔의 수익 구조가 이제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을 하면 그 유닛을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50개 유닛이 있는 그런 콘도를 지었는데 전체 짓는데 얼마가 들었어? 그리고 뭐 유닛마다 가격이 다 다르겠죠. 세일 프라이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한 유닛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다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럼 그걸로 수익 정산이 끝나는 거야. 근데 호텔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호텔을 모를 경우에는 아니면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여러 가지 뭐 스탁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본드도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호텔을 처음에 할 때 그냥 디벨로퍼가 호텔을 디벨롭을 해서 레지덴셜처럼 팔아버리면 거기서 수익이 그냥 정산이 다 딱 되는데 그게 위험 부담이 클 경우에는 보통 그 오퍼레이트 하는 제3자를 같이 파트너로 데리고 들어와요. 경영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데려온다는 왜냐면은 얘기죠. 이제 그 집은 지어서 팔면 끝나는 거지만 호텔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호텔 오퍼레이션들이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뭐 힐튼이 될 수도 있고 메리엇이 될 수도 있고 뭐 메리엇이 갖고 있는 리츠칼튼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퍼레이션 했을 때 나왔던 수익을 몇 %씩 나눠 갖는다. 그렇게 서로 계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물은 갖고 있지만 운영은 다른 팀에서 하는 거고 걔네가 수익을 얼마만큼 내면은 거기에 대한 포션을 먹는 방법으로. 근데 그렇게 운영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어저께 오프닝했던 그 호텔처럼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리스크를 다 지는 거예요. 다 갖는 거예요. 자기가 100% 떠안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이 아니지. 그 건물을 남한테 팔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지. 대박. 진짜. 근데 이게 호텔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그 패밀리가 호텔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진짜 용감하죠. 전 세계에 있는 비싼 호텔들은 다 가봤겠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가서 내가 게스트로 가는 거랑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렇지. 거랑은 다른 얘기인 그렇지. 거잖아. 보라님 가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패밀리가 그 호텔을 오픈한다고 했을 때 호텔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하이 브랜드만 오퍼레이트하는 오퍼레이션 팀이 있거든요. 그거랑 가다가 이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오면은 내가 80, 네가 20. 근데 얘네는 야 너네 우리가 네임밸류가 있는데 60, 4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분 문제로 지분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호텔 브랜드랑 끝까지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제3자를 영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A씨 내가 하자는 대로 이 새끼들 다 안 해. 에라이씨 내가 그냥 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호텔을 오픈하기 한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그 스태프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짧게는 뭐 3개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3자가 오퍼레이션 파트너로 들어오면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얘네는 운영을 해왔던 거니까 스텝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스텝들도 누가 하는 얘기는 들어야 되고 누가 하는 얘기는 씹어도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얘 말을 직접 오더를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떤 하이어키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오퍼레이션을 직접적으로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그게 굉장히 명확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서 하우스키핑, 클리닝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이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최소한 뭐 4개월, 5개월, 6개월 전에는 그 사람들을 인력들을 보충을 해놔야. 그렇죠. 뭐 그런다고 호텔 다음 주에 여는데 내가 이번 주에 사람 하이어해가지고 야 너 일해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5스타 호텔을 운영을 하려면은 그 브랜드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호텔은 공사 중인데 이 스태프들을 다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러는 기간이 있어요. 호텔들은 항상 거의 끝마무리가 되면은 호텔 오퍼레이션 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같이 막 움직여요. 컨스트럭션 팀이랑.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복잡하고 그러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네가 벽에 구멍 뚫었네, 내가 안 했네, 니네가 했네, 니네가 고쳐, 나는 돈 못 내, 막 그러면서 또 싸우고 막 그러는 상황들이 막 생기거든요. 막판이 되면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안 나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떨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거 나오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인테리어 건데. 공사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에 사실은 사용 허가는 나와요. 뉴욕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퍼레이션. 그래서 되게 일찍 그 몇 개월 전부터 그 팀들이 이제 와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훈련받고 걔네들도 오피스가 있을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왜냐면 호텔을 운영해야 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페이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그 오버헤드를 그 호텔을 오운하고 있는 이 패밀리가 그 펀드를 계속 그냥 돈을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었고.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네, 이 오너의 뭐 사실 뭐 이 방송을 외국인이 들을 리는 만무하니까 뭐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야 너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너네 집안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로버트 할리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어쨌든 이 집안이 그 가멘트 디스트릭 그리고 노매드 그 주변에 그런 건물들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어요. 친해지고 싶다.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는데 걔네 집 아니야? 걔네 집 있잖아. 그거. 가멘트에 딱 맞는 집. 그런데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변이 대부분 그 가멘트 디스트릭 거기만 해도 사실 하이라이즈처럼 보이고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 공장들이거든요 다. 그 미싱 돌아가고 옛날에는 그랬던 그리고 또 패브릭 겁나게 큰 롤들 보관하는 웨어하우스 있고 막 그런 건물들이에요 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뭐 로프트 로가 통과되면서 뭐 레지덴셜로 컨버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환경에서 건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업 건물이에요. 오피스 건물이거나 그런 공장. 그러다 보니까는 이 레지덴셜로 컨버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죠. 왜냐면 법적으로 그걸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시리의 오피스 건물들이 공실이 너무 많아지니까 20%가 안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미드타운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지덴셜로 컨버전하는 것들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리에서. 건물주들 신났네. 근데 아니죠. 그거 바꾸려면 그게 또 돈이. 네,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건축 설계 회사만 신났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 좋은 애들을 다 그런 그 오피스 건물이나 상업 건물을 어떻게 레지덴셜로 컨버전 할 거냐. 그 스터디 맨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레지덴셜 디벨롭먼트 했거나 그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빌딩주들을 만나서 야 너네 건물을 이렇게 바꾸면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될 거야. 하면은 너 겁나 부자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은 집안인데 이 집안이 주로 하던 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레지덴셜 컨버전이 되거나 그러면 대부분 렌트를 하던 집안이었어요. 캐시플로우가 중요한 집안이구나. 그 렌트를 하다 보니까는 렌트는 그냥 내가 한 채 지어서 파는 그런 콘도랑 다른 개념이잖아요.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살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페인트 색깔은 이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흰색밖에 없는 거지. 이사 나가면은 여기 막 때 묻었네? 그럼 흰색 또 칠하고 여기 빵꾸 났네? 그럼 땜빵 한 다음에 또 흰색 칠하고 그런 식의 프로퍼티들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졸라 많아. 그게 졸라 많아. 그 주변에 졸라 많아. 그러니까 지금 한 건물도 사실 갖고 있었던 70년대 사가지고 갖고 있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자신이 없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팀들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자기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지만 호텔 많이 했던 인테리어 하는 팀을 런던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걔네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로컬에서는 그래도 우리 회사가 그래도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샤바샤바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된 거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 레코드로 일을 했었던 거고 전체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그거를 진행하는 회사가 됐던 거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예상치 않았던 돈들이 막 나가는 거지. 왜냐면은 기껏 해봤자 렌탈 돌리던 집안인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렌탈은 따박따박 한 달에 렌트를 내니까 딱딱 찍히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그게 전혀 부담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나가. 있던 테넌트 아니면은 앵커 테넌트 커머셜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을 돌릴 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오는 건물인 거야. 이 건물은.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캐시가 필요했겠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건물이 많고 막 그러니까는 담보로 잡힐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건물들 하나씩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돈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막 몇 밀리언씩 캐시를 만들어가지고 밀렸던 피 같은 거 다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10년이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린 그만큼 건물이 많다. 네, 그만큼 건물이 많고 일단은 그 건물을 70년대에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주고 샀겠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뉴저지 서버번에 그냥 괜찮은 집 하나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당시에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렌트를 돌리던 건물이니까 그거는 상업 건물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큰 테넌트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은행이죠, 은행. 이 은행이 들어왔다가 저 은행이 들어왔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커머셜 건물은 그런 건물들은 테넌트가 지네가 인테리어 공사 지네가 하는 거거든. 랜드로드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네가 돈 내고 내 건물에다가 고쳐가지고 쓰겠다는데 나는 땡큐베리 마치지. 그렇게 하던 건물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은 어벤던 됐던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이. 내부가 업데이트가 안 됐고 전혀 안 돼 있는. 근데 이게 옛날에 지었던 라임스톤 빌딩이어가지고 랜드마크가 되는 바람에 쉽게 건들지도 못하는 건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레스토레이션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에 그 엠틸랏 해가지고 그 옆에는 타워를 올리고 랜드마크는 레스토레이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리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죠. 건축가 사무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뉴 컨스트럭션도 하고 랜드마크 레스토레이션도 해야 되는 프로젝트니까 굉장히 득이 많이 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한번 하면. 근데 이게 레스토레이션 하는 게 라임스톤이 왜냐면 이게 테넌트들이 지네들이 계속 했잖아요. 어떤 놈들은 거기다가 회색을 칠했다가 어떤 놈들은 흰색을 칠했다가 이거 회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은행에 가서 또 회색 칠하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아주 페인트로 떡을 칠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레노베이션 한다고 랜드마크에 가니까 야 너네 오리지널 이거 아니었잖아. 다 레스토레이션 해. 그러면은 페인트 벗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언제 이거 끌갔다가 이걸 벗겨내겠어요. 그거를 케미컬을 써가지고 건물을 페인트를 벗겨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시리에서 독한 케미컬 못 쓰거든. 그치, 환경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또 올게닉한 거 써야 되니까 케미컬 갖다 하면 한 번으로 될 것 같다가 올게닉으로 안 되잖아. 2번 해도 안 되고 3번 해도 안 되고 아이고 겨울이 왔네? 못하지. 그러면은 다음 봄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거 어떻게 벗겨내지? 그게 올게닉으로 만드는 그
그게 있어요. 오렌지 성분으로 만드는 오렌지 그 껍데기에서 나오는 산성 성분으로 산성 성분으로 만드는 그 페인트 필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많이 잘 안 벗겨져요. 진짜 여러 번 해야 돼. 진짜 한 땀 한 땀 벗기고 그런 식으로 거의 진짜 오렌지를 들고 이렇게 벗겨낸 느낌인데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그 레스토레이션 해야 되니까 윈도우도 다 레스토레이션 해야 되잖아. 그 랜드마크에서 왜 또 똥꼬치 부려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 일단 이 윈도우의 원래 오리지널 컬러가 뭐였는지 한번 인베스티게이트를 너네 해보지 않으련? 그래가지고 근데 벗겨도 이게 오리지널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저 유럽 어디 저기 산골에 있는 랩이 있는데 거기에 샘플을 보내면 원래 컬러를 찾아내주는 기술을 갖고 있는 랩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컬러 칩을 뜯어내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어떤 게 오리지널 컬러였는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랜드마크 프리저베이션 커미티에 서브밋해서 어프로브를 받아가지고 그 페인트 컬러도 다시 칠해야 되고 다시 칠하는 게 아니지 워낙 오래된 윈도우니까 리플레이스를 하는 건데 그 프레임의 색깔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윈도우를 뭐 아무 윈도우 회사나 만드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럽을 전전긍긍하다가 미국을 또 전전긍긍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한 회사를 찾았네? 알고 봤더니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공장은 폴란드에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한번 가봐야겠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독일을 갔네? 근데 딱 갔더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공장이 폴란드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또 차에다 싣고 폴란드로 가.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그러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는 30분도 못 보는 거야. 그렇지. 당장 가가지고 다시 프로젝트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그럼 야 너네 참 가서 고생 많이 했구나.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됐어.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뉴욕에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일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뚝딱뚝딱 짓는 거겠죠. 네. 그런 거 좀 신경을 뭐 나름 한국도 뭐 해가지고 뭐 랜드마크 같은 개념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1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도 거쳐갔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프로젝트 아키텍이었는데 내 앞에 프로젝트 아키텍을 했던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제가 5번째였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내가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하면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3년 반, 4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을 한 프로젝트 아키텍이었던 거예요, 제가. 거의 마지막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이 프로젝트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욕 진짜 많이 했어. 지하실에서 이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욕을 방언처럼 내뱉는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욕은 대부분 우리 팀한테 하는 욕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드로잉의 컨트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프로젝트 아키텍이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그 중에서 그 5명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동안 프로젝트 아키텍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내 기준에서는 그렇거든. 이 프로젝트 6년을 했는데.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마치 자기가 한 일을 크리틱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 너 왜 이따위를 했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게 그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나오면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 나는 네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거 우리 회사가 하는 거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아키텍이고 그러니까는 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나는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사실. 인수인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인수인계가 없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사람이 하다가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 프로젝트가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책을 한 권 줘서 끝날 일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역사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하다못해
이게 실시 도면이라는 게 항상 100%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사 중에 내가 스케치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어쩔 때는 써가지고 답을 줘야 될 때도 있고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 스케치가 어떻게 차곡차곡 문서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게 최근 것이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스케치가 왜 나왔어야만 하고 그게 스케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공했던 실시 도면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 파일명에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아이카이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하여간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마치 QA, QC 하는 어떤 그 리뷰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듯이 굉장히 막 디펜시브하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는 나 저 새끼랑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중간에 때려치고 다른 프로젝트로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것도 웃겨. 그러면 그럼 너 하지 마. 내가 그냥 할게. 이게 아니라 네가 물어봐서 나 기분 나빠서 다른 프로젝트 할 거야. 딴 데로 가. 이게 뭐야? 그 나는 더 웃긴 게 그거를 그러라고 허락해준 매니징 레벨도 이해가 안 가.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물론 대놓고는 못하겠지. 그래도 우쭈쭈 해가면서 어떻게든 달래서 그걸 끌고 가야 되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독해 들어간다. 독해 그냥 하게 둬. 쟤 그냥 가게 냅둬.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이 프로젝트가 약간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은 프로젝트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 아키텍을 해야 된다고 10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브루클린에 있는 프로젝트랑 맞물리면서 이게 타임이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시간 다 이제 7년이 지나서 시간 끌기 다 하고 나서 이제 매니징에서는 이제 고 해야 되니까 너는 요거 코한테 이렇게 돌아서 요즘 다시 바뀌어 이러고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돌아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하비에라고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은 그냥 같은 회사에서 일하잖아. 그러면은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잘 못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가 문제되면은 야 나는 정말 좆되는구나.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그걸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시기에 내가 그 브루클린의 프로젝트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좀 도와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야 너 안 되겠어. 너 걸로 출근하지 말고 브루클린으로 출근해.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그때는 팬데믹도 아니었는데 내가 사무실을 안 나간 적이 있었거든. 한 거의 8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 친구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고 완전히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딱 돌아왔더니 애가 완전히 살이 쫙 빠져가지고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존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윗대가리 새끼들은 듣지도 않고 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회사를 나가버렸거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6에비뉴에 있는 그 호텔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 그거는 내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니까는 결국엔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다시 물려받질 못하고 다른 프로젝트 아키텍트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왔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미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 네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양반은 아주 그냥 너무 못되게 구는 거야. 너무너무 못되게 구는 거야. 이 전에 프로젝트 아키텍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오더니 나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다른 프로젝트로 가버린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라는 게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랬는데 거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분 여자인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정말
도케 씨가 얘기할 때마다 진짜 온갖 자기가 아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어저께 그 호텔 파티에 가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왔어요 또? 네, 왔어요.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많이 했어. 오랜 시간 피해했잖아.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도케 씨랑 저랑 앉아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인하게 돼서 제가 딱 앉혀놓고서는 많이 힘들었지? 도케랑 일하기 힘들었지? 그랬더니 자기 너무 힘들었다면서. 도케 때문에 나 이 프로젝트 그만뒀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케 와이프인데. 나 병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 그래서 마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샴페인을 막 따라주면서 마셔. 나도 도케랑 살기 쉽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마시면서 뭐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러길래 근데 너 도케가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마셔. 그러면서 막 엄청 술을 막 먹였어요. 근데 내가 와가지고서는 도케 씨한테 얘기한 게 왜 남자가 남자 보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나오잖아. 내가 어제 그분을 만나보니까 이게 그 사람 그렇게 캐파가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알고 있었지. 여자가 여자를 봐도. 근데 내가 그랬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캐파를 알아야 되지. 한계를 알면은 나는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캐파를 알고 모르는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그 캐파라고 보거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게 빤히 보이는데도 그걸 안 놔. 그러니까 그게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이거를 그래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자기도 이렇게 뭉개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고 계속 빙빙 돌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곤란해졌을 때 자기를 빅티마이즈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높은 케이스. 그렇지. 맞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잠깐 얘기해도 참고로 이분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독일인인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도케 씨가 고생 많이 했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도 이 프로젝트를 오래 했던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분명히 있지. 근데 이렇게 막 일할 때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애들이 빨빨해 막 움직여요? 미국 애들도? 그럼. 그래요? 근데 욕하고 성질 내는 게 좀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난 여기서 딱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쾌하게 대놓고 막 말하는 걸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네, 대놓고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되지. 대놓고 하지는 못하죠. 원래는 맨날 욕을 한다 그러니까 난 진짜 뒤에 와서 거칠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지. 그렇기도 하고 컨스트럭션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진짜로 그렇게 소리 내가지고 우선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컨스트럭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들의 문화겠지. 그것이 이제 그들의 문화라고 하기에는 뭐 되게 저급한 문화처럼 들리잖아. 근데 사실은 나는 미국에서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리스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들었던 쉽게 말하면 노가다라고 하는 막일. 기술도 없이 그냥 막일.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의 그 레벨은 좀 다른 분야의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되게 많은 리스펙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 그들의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툴인 거예요, 그게. 그냥 말하다가 그냥 F 들어가고 쉿 들어가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투리 중에 거시기 한데 거시기 해보려 그런 거. 그런 식의 뉘앙스가 그런 단어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 프로젝트가 되게 또 이게 1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중간에 제너럴 컨트랙터가 바뀌었어요. 공사 중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거든. 왜요?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컨스트럭션 컴퍼니를 선정한 이유가 이 패밀리가 이 컨스트럭션 컴퍼니랑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 흰 페인트 칠하는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 컨스트럭션 컴퍼니의 레벨이 딱 빵꾸 나면 땜빵하고 흰색 칠하고 딱 거기까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텔을 하려니까 아울렛 이 벽에 2개 있으면은 2개 그냥 아무데나 내가 꼴리는 대로 갖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호텔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 제너럴 컨트랙터가 쓰는 일렉트리션의 레벨도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치.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랑 일해본 적이 없고 그냥 후뚜루마뚜루 일렉트리션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도면을 던져도 얘네는 디멘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세 개 그리고 하나 중간에 있는 거는 대충 위쪽에 있네? 뭐 이건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아키텍이 코디네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큐멘트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걔네들은 그거를 안 보는 일렉트리션들이었던 거야. 아니 근데 그 컨트랙터랑 이런 것들도 아키텍이 스텝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는 그려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면 그쪽에서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을 아키텍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건물을 내가 하나 짓고 싶어. 그러면은 아키텍을 하여해서 설계 도면 만들고 그럼 이걸 진행하는 거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그냥 그렇죠. 각계다이로 다. 아니 그게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디자인 빌드 지금 리자님이 얘기하는 건 디자인 빌드 쪽에 그러니까는 디자인도 하고 컨스트럭션도 하고.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디자인 빌드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드로잉을 주면은 제너럴 컨트랙터가 그거 가지고 비드를 하는 거야. 야 여기에 일렉트리컬 여기에 접할 사람 모여봐. 그러면은 일렉트릭 하는 컴퍼니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호텔 하는 데는 2밀리언, 2.5 밀리언, 나는 3밀리언 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비딩을 하는 거죠. 그 비딩이 있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어워드를 하면은 걔네들이 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총괄하는 GC 드로잉을 받아서 길거리에 뿌리는 애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레벨링을 다 해가지고 야 너는 왜 2밀리언이었고 저 새끼는 왜 3밀리언 너네 왜 밀리언이나 차이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2밀리언은 말이지 우리가 뭐 해가지고 스케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2밀리언이었어. 근데 3밀리언 했던 애는 우리는 다르게 스케줄을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 수를 쓸 거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우리는 3밀리언이 됐던 거야. 그러면은 이제 GC가 하는 일은 2개를 받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너네 똑같이 일주일에 5명 해가지고 한 달 돌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다시 줘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애플 투 애플 비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매니지를 하는 애들이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컴퍼니들이 컨스트럭션 컴퍼니들이 하는 건데 그때쯤 돼야 공사비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겠죠.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그 비딩 할 때 이렇게 그런 서류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에 이 건물 호텔을 지으면은 여기에 스위치가 몇 개 들어가고 5,000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여기 우리 스위치는 5,000개가 있어. 뭐는 500개가 있어. 이렇게 그걸 다 적어요. 정말. 나사가 몇 개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비딩을 할 때 우리는 5,000개니까 하나당 얼마 해갖고 요거 얼마. 요거 설치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또 쫙 뽑아서 그래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어떤 가격을 산출했으면은 그거를 똑같이 맞추는 거를 레벨링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회사마다 우리는 1시간에 근데 지금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는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호텔이 인테리어가 정말 특별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정말 글래머러스한 프렌치 인테리어인데 진짜 좀 약간 이그조릭하고 좀 잘 쓰지 않은 색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아트웍들도 많고. 팬티 덜 벗겨갖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까 그 GC가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뭐 그래서 또 더 시간이 추가된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선정했던 GC가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그런 것만 하던 애들이다 보니까는 너무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치려면은 또 돈이 추가 비용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공사 중간에 보통은 왜냐면은 얘네들이 밑에 있는 뭐 일렉트리션, 카펜터, 뭐 이런 애들 페인터 이런 거 다 데리고 있는데 그런 애들까지 다시 선정을 하려면은 다시 비딩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안 바뀌어요. 대부분. 그렇지. 근데 이 프로젝트는 중간에 그냥 바뀌었어. 그런 것까지 겪어야 됐던 프로젝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거죠. 근데 나는 나중에 시작한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딱 등장했던 컨스트럭션 컴퍼니랑 릴레이션십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나는 재밌게 했지 일을. 근데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호텔의 인테리어는
맥시멈 수명이 15년이에요. 다음 시간에 지금 벌써 몇 여기까지.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도록 합시다. 네. To be continued.